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손해를 본다. 그럼 그 일 하시겠어요? 갑자기 애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프다고 전화가 와요, 직장으로.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아빠한테 전화 안 해요. 노동시장 자체가 다 거의 다 아빠들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남성들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차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별 임금 격차예요. 그리고 유리천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리천장? 아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크는 시기에는 엄마는 직장은 그만두지 않지만 시간제 노동, 그러니까 파트타임. 아빠는 전일제로 일을 하고. 내가 아이 낳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여성들이 불보듯 뻔한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느냐? 결혼 안 한다. 아이 안 낳는다. 낳아도 하나만 낳는다. 엄마와 아빠가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노동시장이 성평등하게 되어야 한다. 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 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면 뭐 사실 100만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손해를 본다. 그럼 그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여성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이제 뭐 엄마의 사랑으로서 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이제 돌보고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과거에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만 보통 이제 전념을 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정.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별 노동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이게 이제 보통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된 이제 이 사회가 됐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또 아빠만 혼자 벌어가지고는 굉장히 불안한. 우리 저희가 이걸 이제 무슨 뭐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아빠 혼자만 벌어서는 살기 힘든 사회가 됐어요, 일단. 근데 두 번째는요, 여성들의 의식들도 내가 아이 낳아서 키우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제 이게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인생사가 되지 않게 됐어요. 결국은 엄마들도 아빠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자기 경력을 쌓고, 그래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이제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된 거죠. 보편적인 가치가 된 거예요. 가치가.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지만, 아빠는 힘들어도요 직장 생활 그만두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아빠들이 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그게 당연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크게 겪게 됩니다. 더 크게 겪게 돼요. 그래서 독바위와 경력단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독바위와 경력단절을 떠나서 어쨌든 직장에서 버틴단 말이에요. 버티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애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프다고 전화가 와요, 직장으로. 그러면 보통 직장에서 그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엄마가 받아요. 엄마 아빠 같이 똑같이 나가서 일해도 어린이집에서 아빠한테 전화 연락 안 해요. 엄마한테 전화 연락하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하지 아빠한테 전화 안 해요. 그럼 그 전화를 받고 갑자기 무슨 반차를 쓰고,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아이한테 뛰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 있으니까 감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맞죠. 아이를 키우고 아이 웃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를 키우고 뭐 행복한 것과 그 다음에 내일이 소중한 것과, 이게 다 소중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 여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충 보기에, 그냥 언뜻 보기에 여자가 왜 그런 걸 못 견뎌내지?
못 견디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은 놔두고 일만 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거를 엄마와 아빠가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는 엄마한테 와요. 아빠한테 안 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전화가 직장에 급하게 오는 전화가 아빠한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직도 해보시고 이제 그런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런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상황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업무 평가, 직무 평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승진, 이제 그 뭐랄까요, 거기에 반영하고 또 승진과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제 그 월급, 이제 임금 받는 거 이제 거기에도 반영이 되고 임금 결정 요인도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돈을 받는데 남자나 여자나 사회 직장 초년생일 때는 비슷하게 받는데 근무를 하면 할수록 경력 단절 안 했어도 근무를 하면 할수록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그걸 성별 임금 격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평등한 노동시장 이거 불과 한 10여 년 전 글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엄마는 집에서 주로 일을 했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아빠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성평등이 무슨 노동시장 자체가 다 거의 다 아빠들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남성들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 남성들이 지배적이던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제 뭔가 그 차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차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별 임금 격차예요.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유리천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리천장?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거예요. 법적으로 차별이 없는데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꽝 올라가는데 위에 그 뭐랄까요?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요. 안 보여요. 투명하니까. 근데 올라가다 보면 여성이 꽝 부딪히는 그런 그 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것만큼 근무를 못하고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거기에서 여성들이 불리한 가운데 그게 임금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나고 여성이 승진해서 불리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OECD 국가 평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근데 어느 나라든지 성별 임금 격차가 사실 있어요. 뭐 아주 남녀가 평등할 것 같은 서유럽,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결국 어느 순간 되면은 엄마 아빠가 똑같이 일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상황에서 뭐 라떼 파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스웨덴 남자들은 뭐 다 그렇게 뭐 완전히 평등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뭐 엄마랑 아빠랑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나라들도 부모가 똑같이 일을 하지만 아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크는 시기에는 엄마는 직장은 그만두지 않지만 시간제 노동, 그러니까 파트타임 근로 시간을 좀 이제 줄이고 아빠는 이제 계속 계속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전일제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도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게 있어요.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체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1년 기준인데 여성이 남성 이제 그 임금의 중위값이라고 하는데 남성 딱 중간, 남성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 이거에 31%를 덜 벌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우리 알기 쉽게 평균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여성이 31 빼니까 한 70만 원 정도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능력에 따라서 뭐 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능력에 따라서 덜 받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고 능력이 있지만
똑같이 일하고 능력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 여성이 경험하는 임신, 출산, 돌봄이라는 그런 어떤 역할 때문에 결국 이제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제 경력에서 뒤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내가 아이 낳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여성들이 불보듯이 뻔히 아는데, 그 다음에 과거처럼 뭐 어른이 돼서 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 숙명처럼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세대가 전혀 아닌데, 가치와 규범이 그런 게 아닌데, 여성들이 이 불보듯 뻔한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느냐? 결혼 안 한다, 아이 안 낳는다, 낳아도 하나만 낳는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성평등하게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이 성평등하게 되어야 한다. 아이를 전화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의 안부를 걱정해서 막 뛰어나가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건 기쁨. 이런 기쁨을 아빠도 누릴 수 있는, 아빠도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잖아요. 이런 기쁨을 아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되어야 된다.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제적을 받을 수, 똑같은 임금, 똑같은 대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일가족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대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그런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더 낯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민주화 그러면은 과거에 무슨 뭐 운동권, 으쌰 이제 이런 민주화, 투사 생각하시기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가족관계의 민주화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주적 가족 해가지고 Democratic Family,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앤서니 기든스라고 제3의 길이라는 유명한 그 책을 쓴 영국의 사회학자인데, 그 이 양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관계의 민주화 내지는 이제 민주적 가족,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대 국가 체제가 이런 남녀 성별 역할 분리,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는 존재,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존재, 이제 이 체제를 유지해가지고는 현대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가족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부양 부담도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돌보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발언권에 있어서 똑같은 합의를 전제로 해서 똑같은 어떤 이제 평등한 관계, 이런 걸 맺는 가족이 있어야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현대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 가족 이전에 현대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면서 현대 국가에서 평등이다, 그다음에 개인의 권리다, 그다음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강요하는 전통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전통적인 그 인습, 간습 이런 것들, 여기에서의 해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존중하고 타협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 건데, 이게 가족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걸 가족관계에 적용을 해서 민주적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물질적 생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삶의 만족도가 낮아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이유가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건 결국은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가족 안에서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 생활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삶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면은 아이도 안 낳겠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평등한 관계가 되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됐듯이, 그럼 가족 안에서의 평등한 관계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평등,
부계혈통주의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실 의식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신모계제 사회다 해가지고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외갓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이를 그 엄마가 주로 키우니까 여전히 아까 독박육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상황에서 경력 단절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엄마가 육아를 담당하면서 직장 생활해야 되는 이제 이중 부담 속에서 엄마들이 생존하려니까 말하기 어려운 시부모보다는 친정 부모들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신모계제 사회라는 표현이 나온 거지. 사실 가족 관계의 근간은 우리는 부계혈통주의입니다. 아빠 쫓아가는 거잖아요. 아빠. 근데 이 부계혈통주의로 인해서 엄마들은 계속 독박육아 경력 단절이라든지 시월드 들어보셨죠? 가족 관계의 불만족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빠들은 부양 부담.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가치. 우리가 캠페인으로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부모의 모습. 행복하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행복하고 가족 관계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은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삶의 의미에서 이건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조사 결과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을 그 비교한 어떤 그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좀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어찌 됐든 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가족들을 이야기해요. 가족들을. 근데 우리나라는요, 물질적 풍요가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건강. 가족은요, 다른 나라에서 1순위로 뽑히는 가족이 우리는 뒤로 밀려요. 후순위로 밀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겠다고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이걸 비춰줘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지 않은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그걸 비춰주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장면이 딱 끝났을 때 우리의 가족 관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가족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만족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빠 중심의 부계혈통주의를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민법상에 여러 가지 그 부계혈통주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고, 아빠 중심으로 이제 자녀의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결정되는 뭐 이제 친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분명히 부계혈통주의, 아빠만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21세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기, AI가 화두인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죠. 우리 자손, 한반도의 인구가 이렇게 사라지도록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변해야죠.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느냐. 아빠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 그래서 아빠의 족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엄마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부계혈통주의가 아니라 부모혈통주의가 되면은 부계모계 혈통주의가 한꺼번에 되면 더 풍족한 가족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이 부계혈통주의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 그래서 이제 한부모라고 차별하지 말고, 미혼모라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겉에서 보기엔 차별 안 하셔도요, 왠지 조금 우리가 마음속 구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모습 걷어내고, 우리 이웃집 찰스 이야기하죠. 이웃집 찰스가 결국 이웃집 찰스가 방송에서 이게 통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구경거리니까 이웃집 찰스가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웃집 찰스가 아니라 우리 집 찰스가 될 수 있는, 더 이상 얘는 이웃집 찰스가 아니라 우리 집 찰스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독바위와 경력 단절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돌봄 부담 이런 것들을 서로 분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민주적 가족이에요. 민주적 가족.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정 폭력 이런 것들 사라져야죠. 가정 폭력, 특히 아동 학대 이제 이런 것들 사라지면서 가족이 행복하고 이제 뭐 가족 안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야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다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지금처럼 물질적 가치가 1등이 아니라 가족이 1등이다. 가족이 1등이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어디에서든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일부에서 이제 보이셔가는 가족 거부 흐름 이런 것들이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사는 동네를 사람 친화 가족, 사람 친화 지역사회, 가족 친화 지역사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질문 하나 던져봐요. 여러분 그냥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왕복 2차선 이런데 그냥 차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옵니다. 차가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횡단보도에 이렇게 발을 디디십니까? 무서워서 횡단보도에 발 못 디디시죠? 왜? 차가 지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운전석에 딱 앉으시잖아요. 사람 저렇게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세요. 사람이 횡단보도 저쪽에 서 있어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차를 빨리 보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네,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빠른 차가 지나고 건너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러면서 사람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나 안전보다는 뭔가 편리함, 빠름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복잡한 거리에서 복잡한 이런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차가 그냥 행여 사람이 지나갈까 차가 씩씩 지나가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화가 날 만큼 우리의 안전 감수성, 사람 친화적 감수성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네들이 많아져야 그 동네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제 지역 그 소멸 위기 이야기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 인구 유입을 굉장히 이게 많이들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청년이건 누구건 간에 뭐 일자리 만들고 뭐 청년들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역이 마을이 산책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을을 이렇게 통과를 하려면 자동차가 지나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30km 이렇게 자동차 과속턱 방지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왕복 2차선 도로면은 여기 해외여행 좀 하신 분들은 외국에 그 서유럽 국가 이런데 마을에 가서 보시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마을 앞에 그 주택가 있고 이제 2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도로 그 한쪽 면에요 화단이 이렇게 그냥 길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도 하나 있고 그럼 차가 이렇게 쭉 못 가고요. 가다가 이제 저쪽에 차가 오는지 슬슬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화단으로 돌아가지고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니기 편한데 자동차는 다니기 불편한 곳. 이런 마을을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드는 생활 조건을 만드는. 그러면서 아까 슬세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에 기본적으로 약국이다, 뭐 조그만 편의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구축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뭐 은퇴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아 저희 가면은 생활이 저렇게 느릿느릿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면서 느릿느릿 살 수 있네 오실 수도 있겠죠. 꼭 20대 30대 청년이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까? 50대 60대가 와도 되고요. 70대 80대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사시려는 분이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뭐 젊은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괜찮네? 손자 손녀들 데려가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맞이하고 가족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지역 사회가 해두면 돼요.
아무리 조그만 마을에 가도 제가 가본 예를 들면 어떤 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마을에 가면은요, 그런 조그만 마을의 슈퍼에 가도요, 아이들이 끌 수 있는 카트가 있어요. 쇼핑 카트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 마을은, 지역사회는 가족이 오면, 아이가 오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 맞이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 보면서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어디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는다, 존중받는다, 이런 마을, 이런 생활 환경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죠. 그 다음에 굳이 뭐 청년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겠죠. 지역 소멸 위기도 점차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아이 울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정책 한두 개로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렵기 전에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시급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돈 안 썼습니다. 돈 안 썼고, 썼다는 돈도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돈을 어디에다 쓸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돈을 정말 가열차게 쏟아부어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삶의 질 수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투자, 예산 투자를 화끈하게 확대하고, 비용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돌봄 체계, 초등학교까지 늘봄학교 사회적 돌봄 체계 완성하고요. 아빠들이 좀 더 돌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하게 엄마들이 아이 낳고 키운다고 직장에서 불이익 안 당하도록 성평등한 노동시장 만들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좀 더 평등해지고, 민주적 가족, 이제 더 이상 낯선 개념 아니죠. 민주적 가족 돼야 되고, 또 사람 친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의 공간을 재구성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